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엽입니다. 네, 김동엽의 주식 리뉴얼 13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번 한 주는 편하셨는지요? 6월 말에서 7월 달 넘어오는 그 징검다리 주간을 맞이해서도 여전히 좀 불편한 시장을 계속 좀 경험을 했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그래도 뭐 퐁당퐁당 장세였고, 또 주 후반 돼서는 연속으로 오르면서 끝나면서 일단 주봉 기준으로 어렵게 양봉으로 마감이 된 한 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층 5월달, 6월달 많이 빠졌던 장세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한 주였는데, 오늘 주식 리뉴얼 13번째 시간에서 또 한 주 가치 시장 좀 돌아보면서 골 때리는 뉴스, 그리고 이슈, 그리고 집중 리뉴얼로 몇 가지 준비된 이슈들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정리를 해볼게요. 근데 요새 시장이 어떻습니까? 계속 논쟁 중인 게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시장이 바닥을 언제 치는 거냐? 드디어 언제쯤 치고 올라갈 거냐? 여전히 어렵느냐? 아니면 언젠가 바닥 치고 올라갈 거냐? 6월 달에 우리나라 증시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빠졌는데 7월 달에는 좀 달라질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될 것 같고요. 바닥 논쟁이 있고 또 유가 논쟁이 있어요. 유가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갈 거냐 하는 얘기들, 또 인플레 정점은 언제일까, 뭐 이런 논쟁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차곡차곡 좀 풀어 나가 볼게요. 일단 시장 바닥 논쟁에 대해서는 뭐 최근에 1월 효과가 없다고 그 맞췄던 애널이 내년도 초 정도 되면은 바닥을 한 2050까지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보는 관점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데서는 7월달 코스피가 한 2200선 깨지는 정도에서 바닥을 잡을 것 같고 위쪽으로는 한 2500선 근처까지 본다, 이런 시각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물론 뭐 이 친구가 얘기한 게 내년도 1분기나 상반기 정도에 좀 최악으로 갈 것 같다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려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김세죠. 지금 6월 달까지 계속 빠졌고 7월 달에 좀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더 많이 빠집니다라고 하면 중간에 우리가 뭐 투자를 열심히 해볼 의지가 잘 안 생기잖아요. 중간에 좀 어느 정도 올라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이 좀 있어야지 그나마 지금 버티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뭐 이유가 될까요? 우리가 왜 버티고 있었느냐? 그래도 한 번은 세게 튀겠지라고 하는 것들을 기대하니까 그런 건데, 아니면 경기 침체 다 지나고 나서 시장이 정말 그냥 강세장으로 다시 돌 때까지 그냥 갖고 있을게, 뭐 이런 생각들 하시면서 지금 버티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400에서 2300까지 주저앉은 것도 막 불편해 죽겠는데 2000까지 열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논쟁들에 대해서 솔직히 웬만한 분들은 반갑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과거에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을 맞췄다 이런 사람들이 시장을 안 좋게 보는 목소리들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개인들이 이제 힘을 좀 잃게 되죠. 투자 의지가 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현상들이 뭔가요? 지수가 조금 오르니까 개인들이 팔아요, 이제. 왜? 조금만 올라갔다가 다시 내릴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개인들이 의외로 요새 이번 주 들어서 꽤 팔았습니다. 신용 잔고도 아마 줄어들었을 거고, 뭐 미수라든가 스탁론도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최악으로 보는 눈길들과 기대값들이 나오다 보니까 개미들이, 개인 투자가들이 이제 버티지 못하고 파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뭐 물론 내년도 언제쯤 다시 바닥을 뚫을진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단기 바닥이 온 것 같다라는 걸 이번 주에 좀 느끼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생각했던 거는 7월 13일 정도 그 CPI 6월달 수치가 나왔을 때 시장이 바닥 잡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시장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국면 바로 직전에서 멈추는 그런 상관들이 있거든요.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3천을 간다 그러면 한 2,950에서 꼭대기를 만들고 빠지는 것처럼 바닥도 지금 뭐 2,200 깨집니다. 제가 생각하는 2,250이 바닥입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것보다 한 끗발 아니면 반 발짝 좀 빠르게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상황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순서로 이제 뭐 시장이 바닥을 치는데 몇 가지 변수가 있을 터인데,
중요 변수는 유가랑 인플레 관련된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유가에 대해서도 얼마 전까지 120불까지 갔던 유가가 이번 주 초에 100불 밑으로 좀 내려오기도 했거든요. 유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상반된 두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원유 감산 쪽으로 해서 보복을 하게 되면 유럽 쪽에서 지금 가뜩이나 기름이 모자란데도 러시아 제재 수단으로 러시아 기름을 쓰지 않겠다라고 얼마 전에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아주 그냥 엿먹어라 이런 생각으로 러시아에서 그냥 원유 아예 너네들한테 안 준다 이런 식으로 폐쇄를 해버리거나 이러면은 유가가 380불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JP모건의 전망치가 있는가 하면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최근에 100달러 선에서 잠깐 하회하는 수준도 있었거든요. 연말에 65달러까지 간다라고 하는 시티그룹의 의견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380 간다는 사람들도 있고 65불 간다는 사람들도 있고 이 과연 어디가 맞는 걸까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 유가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렇게 양쪽의 의견이 팽팽해지면 결국 중간값에서 항상 결정이 되죠. 그래서 100불 정도 내외에서 시장은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당분간은. 근데 아마 연말쯤 돼서 미국의 중간 선거 있게 되면 러시아 쪽에서 특별히 그냥 안 있을 거야. 그 전에 어떤 해결이 돼서 우크라이나 이슈가 문제가 해결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부시의 뭐 아니 그러니까 바이든의 중간 선거를 뭐 승리로 가져가거나 유리하게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름값에 대해서 인플레 쪽을 좀 자극시키는 그런 현상들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라 100불 정도 내외에서 당분간은 좀 팽팽할 것 같고 가을쯤 돼서는 오히려 11월 중간선거 미국 이벤트를 앞두고서는 긴장 관계를 다시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관점으로 좀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 인플레 고점 논쟁이 한창 심하죠. 예, 지난달에 발표된 5월달 CPI가 8.6%가 나와가지고 와, 이게 기대하지 않았던 뭐 인플레가 여전했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시장이 크게 좀 다운되는 면들이 있었는데 이번 7월 13일 날 발표되는 6월달 CPI가 과연 어느 정도 나올까에 대한 관점들이 아직까지 뭐 분분합니다, 의견들이.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근에 이 지표를 보시면은 6월 1일부 정도 근처로 해가지고 유가라든가 뭐 콘 가격이라든가 코튼 뭐 모든 원자재 가격들이 고점에서 많이 하락을 했어요. 네, 지금 거의 한 달째 많이 빠졌습니다. 고점에서 최근에 그 미스터 쿠퍼라고는 구리 가격도 고점에서 많이 빠진 거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 것처럼 5월 중순에서 6월 초에 피크치고 빠지는 원자재 가격들이 되게 많았다라는 걸 감안해 보면 6월달 CPI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 5월 달에 저 수치, 6월에 발표된 저 수치가 최고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의 하락을 보면은 다음 주에 발표할 걸로 예상되는 6월 달 CPI가 좀 낮게 나오면 인플레 피크아웃 쳤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시장은 이제 인플레 걱정보다도 인플레는 피크를 치고 내려갔는데 금리를 여전히 자이언트 스텝으로 할 것까지 있느냐 이런 논쟁들이 또 나올 겁니다. 아마 최근에 6월달 FOMC 의사록을 보면 여전히 자이언트 스텝을 얘기하는 의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7월 28일쯤 발표되는 FOMC의 그 금리 결정은 0.75일 가능성이 전제는 높은데 아마 7월 중순 정도 내외까지 발표되는 각종 지표들이 또 생각보다 피크아웃을 이미 지났어 이런 수치가 발표되면 0.5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시장은 너무 빠르게 금리를 안 올리는구나 이렇게 안도랠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7월 중하순 정도에 여러 가지 시장의 변곡점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제 생각 7월달 증시는 CPI의 피크아웃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그것들이 이제 유가의 안정이라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좀 더 확인이 될 가능성이 높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여전합니다만 8월달 한 중순이나 하순 정도 되면 지금 푸틴의 잠깐의 얘기들도 어제 공개된 바가 있거든요. 예, 군인들도 좀 쉬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휴전하자 뭐 이렇게 얘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도 뭐 최근에 이제 외교장관 뭐 회담도 있습니다만 중국에 부과됐던 그 관세를 일부 무관세로 바꾸면서 또 인플레를 좀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펼쳐질 가능성도 있고, 개인들의 매도가 뭐 제 개인적으로 정말 뼈 아프고 가슴 아프지만 일정 부분 버티지 못하고 나오는 개인들의 수급이 매도 사이드로 만들어질 때 시장은 반등이 나온다. 그런 관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골 때리는 이슈를 하나 좀 준비를 해봤는데, 최근에 시장이 좀, 어지럽고 좀 그랬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특별히 좀 바닥에서 올라가는 업종을 찾아보니까 바이오 업종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 쪽에 몸집 불리기 열풍이 일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이슈를 좀 잡아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최근 한 2년 사이에 바이오 쪽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게 무언가요? 바로 코로나 이슈죠. 코로나19가 재작년 초부터 막 퍼지면서 바이오 쪽에 대한 관점들이 확 달라졌잖아요. 그전에는 우리 시장에 대해서 뭐 바이오 업종들이 갖고 있던 어떤 전형적인 이미지라고 하면 일종의 뻥, 뭐 거짓말하는 애들, 아니면 10년 동안이나 막 뭐 신약 개발했다, 임상 뭐 1, 2차 진행이 됐다. 근데 3차에서 좌절되는 기업을 한두 개 맛본 게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해도 안 되는데 투자가들한테 희망 고문만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제약바이오 뭐 그 실적도 없는데 막 몇 조씩 올라가고 이랬던 것들이 전부 다 개인 투자가의 어떤 투자에서 빚을 바래는 그런 상황들, 뭐 상장 폐지가 되기도 하고 쭉 올라갔다가 뭐 10분의 1, 20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지기도 하니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제약바이오 사람들이 막 진저리가 난다, 안 본다, 제약바이오 못 믿는다, 이런 것들이 사실 팽배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코로나19가 펼쳐지면서 진단키트, 마스크, 아니 또 백신, 이런 것들에 대한 섹터들이 또 등장을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인류를 위협하는 이런 어떤 거대 질병들이 등장을 하니까 제약바이오가 또 역할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됨과 동시에 코로나 때문에 돈을 번 회사가 많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 이번에 뭐 저도 한번 2월 말에서 3월 달에 걸리면서도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보면은 코로나 때 수혜를 받은 대표적인 뭐 섹터라고 하면 진단키트 회사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었거든요. 여기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SD바이오센서는 뭐 한 해만 영업이익이 1조 4천억이 나서 제약업계, 사실 우리가 뭐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나라 제약업계 대표 주자였던 뭐 한미라든가 뭐 종근당, 유한양행, 이름은 정말 그럴싸하죠. 근데 그네들이 뭐 1조씩 영업이익이 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그렇게 큰 수익을 얻은 회사가 없잖아요. 심지어 뭐 하다못해 진짜로 뭐 셀트리온이야,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가지 못했던 실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진단키트 회사가 가지면서 작년도 한 해만 보더라도 SD바이오센서가 현금을 한 8천억 정도까지 만들었고 시젠도 4천억. 근데 이번 1분기 되니까 한 분기에만 SD바이오센서는 거의 한 3천억 가까이 현금성 자산이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시젠 같은 경우도 약 1,500억 정도 더 늘어나서 5,800억까지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이런 막대한 현금을 과연 어떻게 쓸 거냐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한 2년 정도 진단키트 팔아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회사들의 주가는 어떻게 됐느냐 생각해 보면은 사실 좀 어렵게 됐어요. 옛날처럼 팬데믹을 맞는 상황에서 엔데믹 쪽으로 진단키트 업계가 이제 가면서 주가가 다 부러졌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시젠 같은 경우는 16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그냥 4만 원까지 거의 한 4분의 1 가격으로 내려갔고요. SD바이오 센서도 지금 반 가격 정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팬데믹일 때는 진단키트 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지만, 엔데믹, 그러니까 상황이 좀 안 좋게 되는 상황이 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니까
진단키트 가격에 대해서, 주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 내년도나 내후년도는 환자가 훨씬 덜 나올 것 같은데 진단키트가 얼마나 쓰이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주가들이 먼저 부러지고 있는 상황들이 심하게 좀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최근에 나온 그 상황을 보면은 K바이오 수출 효자일에서 바이오 시밀러 쪽하고 진단키트 쪽이 여전하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뭐 올해 초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나라들에서 환자들이 좀 줄어들고 엔데믹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때는 엄청나게 나오다가 최근에 조금 증가한다고 하지만 과거 몇 달 전에 막 몇십만 명씩 나오던 거에 비해서는 아주 조금 나오잖아요. 그럼 진단키트 사용량이 굉장히 줄어들거나 이랬을 것 같아서 회사들 이익이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도 의외로 월간 수출액 바이오 헬스 쪽의 수위를 보면 계속 꾸준하다는 얘기예요. 예, 1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대동소이하다 할 정도로 수출액의 변화가 없다. 상반기 수출은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상반기 때 뭐 우리나라가 급감을 했다 환자가 이렇더라도 이 진단키트 업계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여전히 진단키트로서의 어떤 가능성을 인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 되느냐. 아, 지금 돈을 떼로 번 거는 우리나라 진단키트 회사들도 많이 벌었지만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데 오죽 많이 벌었겠어요. 그 백신 팔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얘네들이 하는 걸 보면 화이자가 최근에 거의 한 1억 불 투자해가지고 라인병 백신 후보물질 회사를 인수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바이오 헤븐 파마라고 하는 회사는 무려 거의 한 12조, 13조를 들여서 인수를 했다 이런 얘기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 후반에 들려오는 소식 중에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제가 현금성 자산을 한 1조 원 이상 갖고 있는 SD 바이오센서와 관련된 이슈인데요. 미국의 체외 진단 기업인 메리디언을 일부 PF랑 같이 연계를 해서 2조 원에 인수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야, 엄청나죠. 우리나라의 한 재작년 기준으로 정말 보잘것없었지만 2년 사이에 돈을 엄청나게 벌은 이 회사가 예, 미국의 이 큰 기업들을 인수하는 상황까지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 역시 제약바이오의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돈을 번 그런 진단키트 회사들은 돈을 엄청나게 모았고 그것들을 어떤 분야에 좀 쓸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려 있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코로나 이제 엔데믹 상황에서 주가들이 좀 부러지거나 또 경기 위축을 걱정하면서 기술주들이 많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 걸 감안해 보면 제가 여기 무관심에서 소외주에서 인신난다고 써놨는데 최근에 한중일,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바이오 헬스케어 ETF의 수익률을 보면 미국도 뭐 종류 나름이지만 20% 정도 올라온 것도 있고 11%짜리 중국, 홍콩은 30%짜리가 나와요. 우리나라만 아직 바이오가 뭐 한 달 사이 보면은 10% 정도 마이너스. 바이오 K 뉴딜 같은 경우는 한 1% 정도 플러스 나기도 했습니다만 아직 뭐 미국이나 중국만큼 바이오 쪽이 전체적으로 올라가진 않았어도 최근에 중국 기업이나 미국 기업들 중심으로 바닥에서 올라간 바이오 헬스 기업들이 꽤 많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1개월 동안 중국 바이오 기업들 1개월 동안 주가 상승률을 여기 오른쪽에 표시를 하고 있는데 뭐 우시앱텍이라든가 베이진이라든가 이름 많이 알려진 항서제약 같은 경우 한 달 사이에만 30%에서 많게는 한 60%까지 주가 상승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전통적으로 많이 인기 있는 섹터 이런 쪽에만 막 눈을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무관심한 그런 소외주 섹터에서도 분명히 잘 움직이는 애들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걸로 오늘 골 때리는 이슈 좀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집중 리뉴얼 시간에는 최근에 시장에서 되게 인기 있는 게 무상증자예요. 무상으로 줍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좀 재료로 해가지고 주가가 막 급등하는 일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한창 있고 나니까 주가 널뛰기 하는 거 주의해라 이렇게 뭐 기사 제목이 달리기도 하는데 뭐 이번 주 후반에도 여전히 무상증자 결정하는 회사들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어요. 모아데이터 같은 경우는 500% 무상증자하니까 뭐 상한가도 갔고
K옥션은 얼마 전에 200% 무상증자 발표한 다음에 권리락이 되고 나니까 이게 또 가격이 다운됐잖아요. 이틀 정도 상한가 치는 그런 일들도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에 바이오사 중심으로 해서 무상증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엄연히 아시겠지만 무상증자는 회사 가치가 변화하지 않아요. 가격 하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되게 싸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을 뿐이고요. 주주 친화 정책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내가 100주 갖고 있었는데 100% 무상증자를 하면 가격은 반값이 되지만 100주가 더 나와가지고 200주를 보유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에 하락하는 착시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좀 기제들이 작동을 하는 걸 보면 무상증자는 보통 시장에서 굉장히 시장 친화적이거나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받아들이는데 최근에 100%가 아니잖아요. 막 200%에서 많게는 500%, 800%까지 무상증자 비율을 높이다 보니까 이게 막 충격적인 주가가 막 3분의 5분의 1로 내려간 다음에 막 원위치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굉장한 재료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처음에 우연히 갖고 있다가 무상을 겪게 되고 권리락 효과까지 맛보신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나중에 두세 번 상치는데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서 다음번을 노리는 분들은 원위치되는 아픔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무상증자 사실 회사가 엄청 유보율이 좋아서 주주를 위해서 자본금도 늘리면서 나눠줍니다라고 하는 선한 의지를 갖고 하는 거긴 하지만 기획적으로 이런 것들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좀 대상 기업들이 자꾸 발굴이 되거나 예상치가 나와서 자본금 한 50억 밑에면서 유보율 한 2000% 정도 이상 되는 그런 기업들이 자주 언급은 될 것 같은데요. 초반에 아주 신선한 이슈로 작용될 때 빨리 들어가서 한 입 베어먹고 나오시는 거 이상으로 지져가지고 오랫동안 장기 투자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드라마가 죽이고 살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리산이라는 드라마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그리고 최근에 시작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 드라마에 공통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하나 또 있는데 공통점은 뭘까? 차이점은 뭘까? 일단 차이점부터 말씀드리면 지리산 해갖고서는 이거 만든 이제 제작사가 폭망을 했고 주가상 이거는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뭐냐? 이 두 드라마를 제작한 회사가 한 회사라는 거죠. 한 회사. 에이스토리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거 기획을 했는데 최근에 호평을 아주 받고 있는 이 무영우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2주 사이에만 이 에이스토리가 70% 정도 올랐다.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2주 사이에 70%. 막 입소문이 나가지고 재밌다, 연기 잘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70%나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 회사에 대해서 6월 말 정도에 새 작품으로 재도약이 가능할 것 같다는 리포트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가가 착했어요. 17,000원. 근데 오늘 주가가 27,000원. 만 원이 올랐습니다. 17,000원짜리가 만 원이 올랐으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예. 근데 이게 입소문이 계속 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1,000원, 2,000원씩 오르던 게 6일 정도 계속 오르면서 70% 오른 거예요. 바닥에서. 예. 그 드라마를 직접 보신 분들은 아마, 이거 정말 감동적이고 인기가 있을 만하다. 1.8%로 시작한 시청률이 지금 공중파, 지상파까지 다 합쳐가지고 수목 드라마 1등 하는 위치까지 왔고 그냥 앞으로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드라마의 화제성과 이런 것들이 제작사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박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나 유행, 기다림이 바로 그런 재료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